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미셸 오바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시카고의 한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중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 버락 오바마를 만나게 되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와 그녀는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 불확실한 상황과 마주했을까요? 그럼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삶의 태도와 원칙,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미셸 오바마, 자기만의 빛은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베스트셀러 비커밍에 이어 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입니다. 책 표지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포스트 팬데믹, 경기 침체, 정치적 분열, 젠더와 인종 갈등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돈이 가중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과 지혜를 전합니다. 너무 거창하다고요?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 답은 의외로 매우 작은 빛. 보이진 않지만 항상 내 안에 있고 내 곁을 지켜주던 그 작은 빛이었음을 깨닫고 미소 짓게 됩니다. 비커밍을 출간한 뒤 미셸은 수십만 명의 독자들과 소통하며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불안과 무력감, 자책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다가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미셸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짚어보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나섰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구에게나 고유한 빛이 있으며 변화와 성장으로 향하는 열쇠는 자기만의 빛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미셸은 이 책에서 크고 작은 난관을 극복하게 해준 자기만의 인생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잦은 시행착오로 검증한 원칙과 습관들이죠. 돌이켜보면 웰싱킹의 저자 켈리체의 말대로 오랫동안 성공한 인생에는 반드시 품위라는 자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품위는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돼야만 가질 수 있죠. 내 안에 잠재력에 불을 지피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미셸 오바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만의 빛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미국에서 초판으로만 275만 부를 찍으며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타임지 선정 올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선정된 미셸 오바마가 전하는 지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태도에 관한 깨달음. 미셸 오바마, 자기만의 빛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아버지가 불안한 자세로 다리를 절름대며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은 종종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면 누구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어. 놀라우리만큼 간단한 가르침이었다.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거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셔츠의 가슴 주머니에 늘 $3를 적고 다녔는데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2달러를 건넸다. 어머니가 말하길 아버지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1달러는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의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진정한 안정감이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안정감을 기반으로 삼아 더 큰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다름을 편안하게 여기며 어느 곳에서든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두려움을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디서든 내가 선택하고 통제 가능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됐다. 나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 점을 상기했다. 새로운 방어막을 통과할 때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거나 평가당하고 있다는 따끔따끔한 기분과 마주할 때 이 메시지를 되새겼다.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된다. 남들의 거울에 비친 나를 지우고 나의 경험, 나의 시점에서 좀 더 완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부심을 더 꼭 붙잡고 나를 얽매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장애물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작아지게 할 수는 있다. 작은 승리라도 나의 승리를 헤아려 보는 것. 내가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 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뿌리이며 더 눈에 띄는 사람, 더 주도적인 사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믿는다. 네, 미셸의 아버지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왼발을 심하게 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몸이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하여 아버지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후에 미셸이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3달러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2달러를 그 자리에서 건네되 1달러는 자신의 존엄을 위하여 내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받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그 모습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립니다. 아마도 그건 한 가난한 이의 옥이 가득한 자존심이 아니라 가난하면서도 자기보다 힘든 이를 배려함과 동시에 우리가 놓쳐왔던 나 자신에 대한 눈길, 내 안의 작은 빛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이 아닐까요? 미셸의 말대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새로운 중심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미 남들이 쓰고 또 써내려간 수십 장의 각본 위에 우리만의 각본을 쓰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소속될 수 없는 투명인간이라고 오래도록 말해온 서사 위에 우리 자신의 진실을 얹어야 하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면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빛을 지켜야 합니다. 니코스 자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자신에게 닥쳐온 운명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이것 보게,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오두막에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겠어. 내 오두막을 엎어? 그렇게는 안 되네. 조르바의 이 짧은 이야기에서 저는 강력하고도 맹목적인 필연이라는 것에 맞설 때 인간이 어떤 태도와 어조를 취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혼자 이 대사를 따라해보곤 했어요. 내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어. 나를 뒤엎는다고? 어림없는 수작.
이렇게 내 의지와 바라는 바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현실로 이어져 내 삶이 된다는 것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학원이죠. 계속해서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나의 실질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나의 상처와 분노 속에 힘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적어도 여과되지 않은 날것의 상처와 분노 속에는 없었다. 내 힘은 내가 그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에 숨어 있었다.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어디로 정할지에 달려 있었다. 내가 날것의 감정을 타인이 무시하기 힘든 어떤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명백한 메시지로 승화시켜야 했다. 행동을 촉구하는 말,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결과로 치환해야 했다. 이것이 내가 품위 있게 가는 방법이었다. 추상적이고 대개는 불편한 감정을 가져다가 어떤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려고 애쓰는 일, 날것을 추려 더 큰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과정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 부글부글 끓고만 있어도 괜찮다. 불이나 공포, 슬픔이 유발한 감정의 동요 속에 살아도 괜찮고 고통을 표현해도 좋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좋다. 나 같은 경우 품위 있게 간다는 것은 대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춘다는 의미다.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의미, 우리를 움직이는 좋은 충동과 나쁜 충동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의미다. 품위 있게 간다는 것은 저급한 격정과 소모적인 경멸에 동참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주변의 저급하고 소모적인 것들에 대응해서 어떻게 명확한 소리를 낼 것인지 고민한다는 의미다. 반작용을 숙성시켜 대응으로 빚어내는 일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감정은 계획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지도 못한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아니, 불가피하다. 그러나 감정이 이끌게 내버려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네, 상대가 도덕성을 내던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버락과 미셸이 곧잘 사용하는 표어가 바로 품위 있게 간다는 말인데요. 2016년 필라델피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중 미셸이 상대가 수준 낮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라고 말한 데서 유래된 거라네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미셸이 누구를 격려하는 자리였는지는 아실 테고요. 이후 품위 있게 간다는 언제나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는 그들의 선택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버락과 미셸의 이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진실만을 말하자. 타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꿋꿋하게 살자. 그러고 보니 6년 전인가 제가 잠깐 악성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말고 식의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자 옆에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절한 소문에 불과한 말들이 진실로 둔갑할 만큼 우리의 수준이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니 품위 있게 가라는 말이었군요. 맞습니다. 힘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으로 그 자체를 심판하죠. 미셸의 말대로 우리에게는 반작용을 숙성시켜 대응으로 빚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또 다른 무기력만 낳을 뿐 변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얼마 전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죠. 이날이 오면 저는 항상 독재 정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김수환 추기경님을 떠올리는데요. 명동성당으로 몸을 피한 학생들을 내놓으라는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이 담담히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한부 농성 중인 신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신부들 뒤에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연행하려는 학생들은 그 수녀들 뒤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네, 품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지팡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바닥에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소리 없이 되새긴 믿음에 대해 미셸은 생각했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면 된다. 품위 있게 가라는 식의 구호는 반복하는 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만으로 쉽게 되는 일은 없죠. 그러면 소용없다는 교훈만을 계속 얻게 될 뿐이니까요. 다른 누군가나 다른 어느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스스로 기적이 되십시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